제 냄새가 났다. 모든 것이 타버린 뒤에 남는 그 지독하고 서글픈 냄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빗물은 아직 온기가 남은 잿더미 위로 떨어지며 희미한 연기를 피워 올렸다. 한때 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이라 불렸던 가회헌은 이제 검게 그을린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서 있었다. 건축가 민준서에게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의 철학이었고 그의 자부심이었으며 그의 안에 서연과 함께 일군 꿈의 터전이었다. 유려한 곡선을 뽐내던 처마도, 견고하게 집을 바치던 대들보도,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아늑한 주방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준서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폐허가 된 꿈의 잔에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마를 만큼 거대한 절망이 그의 온몸을 잠식한 상태였다.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은 이 불과 함께 모두 타서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빗소리와 잔불이 타들어가는 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고 가냘픈 소리가 들려온 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준서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리라.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를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마치 필사적으로 생명을 알리려는 듯 계속해서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홀린 듯이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불길이 미처 닿지 않은 돌담 구석, 비를 간신히 피한 자리에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울음소리는 그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아기가 낡은 담요에 쌓인 채 누워 있었다. 아기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울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 옆에는 이질적일 만큼 아름다운 비취색 아기 숟가락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내의 공방에서 본 적 있는 그녀만의 독특한 균열 유약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왜 이것이 여기에 의문이 들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아기의 눈동자뿐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리자 신기하게도 아기는 울음을 그쳤다. 작고 검은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준서의 텅 비어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꺼져버린 생명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려는 또 다른 생명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주의 유명한 한옥 건축가 민준서는 이제 5살 난 딸아이를 둔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아이에게 개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개은을 위해 전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한옥을 직접 지었다. 집안은 늘 최고급 자재와 가구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아이의 머리를 서툴게 묶어주고 아이가 싫어하는 당근을 빼고 도시락을 쌌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는 개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진심 어린 웃음만은 줄 수 없었다. 그의 시간은 여전히 5년 전 그날의 화제 속에 멈춰 있었다. 그의 작품 세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전히 최고의 실력을 가진 건축가였지만 그의 설계에서는 더 이상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짓는 한옥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박제 같았다. 화제는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적 영감마저 모두 앗아갔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가은이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물었다.
사진 속에는 준서와 가은, 단둘만이 있었다. 아빠, 우리 사진에는 왜 엄마가 없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준서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회피했다. 우리 가은이 그림 그릴 시간인데 그의 아름다운 집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거대한 상처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준서의 고요한 세상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강태호. 음식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글로 정평이 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푸드 저널리스트였다. 그는 5년 전 비극적으로 사라진 전설의 한옥 레스토랑 가회헌과 그곳의 안주인이었던 준서의 아내에 대한 5주기 특별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주에 내려왔다. 강태호는 무작정 준서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먼저 도시의 공기를 느끼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가회헌의 흔적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회헌의 단골이었던 노 교수를 만났고 아내에게 식재료를 대주었던 시장 상인들을 인터뷰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가회헌의 음식과 그곳을 채웠던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했다. 준서의 비서를 통해 정중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준서의 대답은 단호했다. 거절해. 지난 5년간 그는 그날의 화제와 관련된 모든 인터뷰를 거절해왔다. 과거는 이미 제가 되어버린 상처일 뿐. 다시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 자신과 가은을 그저 내버려 두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준서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준서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준서가 설계한 다른 한옥들을 찾아다니며 그의 건축 철학을 연구했고 가회원에서 일했던 옛 직원들을 수소문에 만나기 시작했다. 그의 취재는 조용했지만 그가 던지는 파문은 조금씩 준서의 귀에까지 들려오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 준서는 주말 오후 가연을 데리고 가회원이 있던 옛 터를 찾았다. 이제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된 곳. 그는 가끔 이곳을 찾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다 가곤 했다. 그날도 그는 멍하니 잿더미가 묻힌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서 건축가님 되십니까?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강태호였다. 그는 어느새 준서의 뒤에 서 있었다. 소문대로 여전히 이곳을 찾으시는군요. 준서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낯선 침입자를 향한 노골적인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요. 사적인 공간까지 침범하는 건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강태호는 그의 저기에 주눅들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비극을 재조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사모님의 위대한 유산과 철학을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준서의 아내가 살아생전 기록했던 요리 노트를 언급하며 그녀의 음식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준서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할 말은 그것뿐입니까? 그렇다면 이만 가주시죠. 그가 차갑게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였다. 윤채원 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강태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준서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강태호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말을 이었다. 사모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라고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더군요. 하지만 화재 이후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혹시 그녀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그날의 비극을 가장 가까이서 겪은 사람 중 한 명일 텐데요.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을 억지로 끄집어낸 자에 대한 분노였다. 5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이름. 그날의 혼란 속에서 희미해졌던 기억. 그는 왜 이 저널리스트가 하필 그 이름을 언급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준서가 싸늘하게 경고했다. 내 딸 아이와 나의 평화를 깨뜨릴 생각이라면 당신은 상대를 잘못 고른 겁니다. 그는 가은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강태호는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 비극 뒤에는 단순한 화재 사고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설쳤다. 윤채원.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평온했던 그의 일상에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준서의 차가운 경고는 강태호의 취재 열정에 오히려 불을 지폈다. 존경받는 건축가의 예민한 반응, 그리고 그가 무심코 내비친 깊은 상처는 이 비극 뒤에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암시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윤채원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호는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화려한 한옥마을이나 번화가와는 거리가 먼 전주시의 낡고 허름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담식당이라는 간판은 그녀의 현재 삶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은 작고 소박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음식에서는 정성이 느껴졌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내온 것은 윤채원, 그녀 자신이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에게서 과거에 총명했던 수제자의 빛을 앗아간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조용하고 정중했다. 그녀는 강태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강태호는 조용히 음식을 주문하고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음식은 소박했지만 그 맛의 깊이는 예사롭지 않았다. 간결한 조리법 속에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섬세하게 살려내는 솜씨는 분명 그녀의 스승이었던 준서의 아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궁중요리 레스토랑에서 미래를 촉망받던 그녀가 왜 이런 변두리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일까? 식사를 마친 강태호는 계산을 하며 조심스럽게 자신을 밝혔다. 음식 잘 먹었습니다. 혹시 윤채원 씨 맞으시죠? 채원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네, 맞는데요. 하지만 강태호가 자신의 신분과 가회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순간 그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사슴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회헌, 이어. 그녀는 간신히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저주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네, 벌써 5년이 지났더군요. 고인이 되신 이서연 선생님의 요리 철학을 기리는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채원 씨가 선생님의 마지막 수제자셨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그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강태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채원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죄송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강태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채원 씨의 재능을 무척 아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채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뇌리에는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던 스승의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내 검은 화염의 이미지와 끔찍한 비명소리로 뒤덮였다. 그만하세요. 채원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눈앞의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5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그녀를 신문하고 있었다. 죄책감, 후회, 공포. 그녀를 5년간 지배해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그녀를 덮쳤다. 죄송하지만 그만 나가주세요. 저는 인터뷰에 응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손님을 내쫓았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차가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흐느낌조차 터져 나오지 않는 소리 없는 오열이 그녀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홀로 남겨진 강태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단순한 슬픔이나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범죄 현장으로 다시 끌려온 목격자의 공포, 혹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의 처절한 자기 방어와도 같았다. 그는 식당을 나서며 확신했다. 윤채원. 그녀는 이 비극의 단순한 주변인이 아니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건의 중심인물이었다. 강태호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이대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과거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강태호 기자가 떠난 후 윤채원의 작은 식당은 며칠간 문을 닫았다. 그녀는 다시 과거의 악몽에 갇혀버렸다. 한편 민준서의 집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주 가느다란 유리실 위에 위태롭게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 실은 예고 없이 끊어졌다.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다. 준서는 정원에서 스케치북의 새로운 한옥 구조를 구상하고 있었고, 개운이는 나비를 따라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가은이가 갑자기 어지러운 듯 비틀거리더니 털썩 그 자리에 쓰러졌다. 준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스케치북을 내던지고 아이에게 달려갔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지옥처럼 길었다. 응급실의 하얀 복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5년 전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을 잔인하게 되살렸다. 준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견고했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 희망이 있지만 항암 치료와 함께 골수 이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의 골수를 이식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혈연 관계. 그 단어가 준서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라는 명성도, 막대한 재산도, 죽어가는 딸아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가 지난 5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아이의 과거 속에 있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5년 만에 가은이가 담겨있던 그 낡은 종이 상자를 다시 꺼내들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잡지사 편집국에서는 강태호가 쓴
가회헌 오주기 특집 기사가 막 인쇄에 들어갔다. 기사는 가회헌의 건축미와 이서연 셰프의 요리 철학을 깊이 있게 다룬 그의 명성에 걸맞은 훌륭한 글이었다. 특히 그의 아내가 남긴 비취색 유약 도자기들을 촬영한 화보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다. 준서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상자 안의 내용물을 꺼냈다. 낡고 해진 담요 한 장, 그리고 손때 묻은 비취색 아기 숟가락. 그는 숟가락을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이 내 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란 말인가. 막막함이 그의 숨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최신호 잡지에 선생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는 보고였다. 준서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비서가 보내준 온라인 기사 링크를 무심코 클릭한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화면 가득 아내의 유작인 도자기들을 찍은 화보가 떠 있었다. 아름다운 그릇과 접시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비취색 아기 숟가락. 그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색, 똑같은 모양, 똑같은 독특한 균열 무늬를 가진 숟가락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의 유작은 모두 박물관에 기증되었고 단 하나도 외부에 리우슈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숟가락이 5년 전 아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던 것일까? 준서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미친 듯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5년 전 아기가 발견된 장소는 가회헌의 폐허 앞이었다. 아기와 함께 발견된 숟가락은 아내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 강태호 기자가 언급했던 그 이름. 아내의 마지막 수제자. 그날 이후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그 여자. 윤채원. 준서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기억 속의 이름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이름일지도 몰랐다. 그는 손에 숟가락을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침내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윤채원을 찾아야만 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단서는 준서를 곧장 윤채원의 작은 식당으로 이끌었다. 시간은 곧 생명이었다. 그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굳게 닫힌 식당 문을 보고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그러나 대답이 없자 점차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그의 이성은 이미 딸의 병에 대한 공포와 절박함에 잠식당한 상태였다. 문 안쪽에서 채원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며칠 전 강태호 기자가 다녀간 이후 그녀는 세상이 다시 자신을 찾아낼까봐 두려워 식당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저토록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민준서. 그가 와 있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악몽이 현실이 되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지만 준서는 이미 그녀의 기척을 알아차렸다. 윤채원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채원은 운명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준서는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는 다짜고짜 테이블 위로 잡지와 그가 손에 쥐고 온 비취색 숟가락을 내던졌다.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라고. 채원의 시선이 숟가락에 닿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가 딸아이를 떠나보내며 남겼던 유일한 증표.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물건. 그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자신이 스승님을 죽게 만든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까지도.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본물처럼 억눌러 왔던 고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어 온 한 생존자의 참담한 자기 고발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었다. 현재와 과거가 뒤섞이고 눈물과 회한이 범벅된 채였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임신한 채 홀로 남겨졌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 입덧과 스트레스로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동료와 근무를 바꿨던 사실을 고백했다. 그날 제가 거기 있었어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5년 전 그날의 화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스승님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시뻘건 불길. 제가 거기 있었다면 선생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죽었어야 했어요. 그녀는 바닥을 치며 절규했다. 그녀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스승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그녀는 아이를 키울 수도,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볼 수도 없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스승님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그녀는 갓 태어난 딸을,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유일한 장소, 가회원의 폐허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녀는 스승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쩌면 그녀의 영혼이라도 아이를 거두어 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악의 선택이었다. 준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처절한 고백을 들었다. 그는 분노에 차 이곳에 왔다. 자신의 딸을 버린 무책임한 여자를 찾아 추궁하고 어쩌면 경멸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에 함께 얽혀 지난 5년간 지옥 속에서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만이 이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 여자 역시 그와 똑같은 지옥 속에서,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죄책감 속에서 숨죽여 고통받고 있었다. 채원의 울음소리가 텅 빈 식당 안을 가득 메웠다. 준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비추색 숟가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아내의 아름다운 유적이었고 그 다음엔 버려진 딸의 유일한 단서였던 이 작은 숟가락은 이제 두 사람의 끔찍하게 얽혀버린 운명과 비극의 상징이 되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도 아프고 잔인했다. 채원의 처절한 고백이 끝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서는 거대한 비극의 파도에 휩쓸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이곳에 온 목적, 즉 딸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을 잠시 잊을 정도였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감에 잠겨 있었다. 가은이가 아픕니다. 그는 채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딸이, 아니,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가은이의 병명과 골수이식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채원은 텅 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죄책감에 무너진 그녀의 영혼은 더 이상의 절망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 딸이라는 말, 그리고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의식을 세차게 흔들었다. 자신이 버린 아이, 죄책감 때문에 차마 품에 안지도 못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 이것은 신이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일까? 아니면 단 한 번의 속죄할 기회일까? 제가 할게요. 채원의 입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대답이 흘러나왔다. 검사를 받게 해주세요. 만약 제가 맞는다면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녀의 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삶의 의지라고 할 만한 것이 떠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아닌 딸의 삶을 향한 처절한 갈망이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검사 결과는 기적처럼 빨리 나왔다. 윤채원은 딸 민가은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이 보였다. 채원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익명으로 기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작은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대에 올렸다. 강태호 기자가 쓴 가회헌에 대한 후속 기사가 터져 나온 것이다. 그는 끈질긴 취재 끝에 화재 당일 윤채원이 동료와 근무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회헌 비극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터뜨렸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세상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대중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위대한 셰프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제자. 그녀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퍼졌고 그녀의 작은 식당은 순식간에 비난의 돌팔매를 맞는 지옥으로 변했다. 채원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병원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에게서 장기를 이식받는 것은 병원으로서도 큰 부담이었다. 익명 기증은 이제 불가능했다. 그녀가 기증을 강행하려면 죄인 윤채원으로서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시험대였다. 딸의 생명과 자신에게 씌워진 끔찍한 오명 사이에서의 선택. 그녀는 며칠 밤낮을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녀가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살려달라고 외치는 듯한 딸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결국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기증하겠습니다. 제 이름 윤채원, 실명으로 진행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그 사람, 민준서가 나를 평생 증오하게 된다고 해도 괜찮다. 내 딸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다. 준서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잊었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는 채원을 원망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윤채원 씨가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실명으로 기증을 강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여자가 자신의 평판과 명예, 모든 것을 내던진 채 딸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분노와 원망은 거대한 충격과 혼란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딸아이의 사진만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윤채원의 실명. 기증 결정은 잠잠했던 비극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이 세상에 공개되자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그녀의 작은 식당 앞은 하루아침에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그들은 그녀를 은혜를 모르는 악녀 혹은 죄책감에 못 이겨 기증을 결심한 위선자로 몰아갔다. 수술 당일 병원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병원 입구를 막아섰다. 이른 아침 준서가 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로 향했다. 민준서 건축가님,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에게 딸의 목숨을 맡기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기증자의 행동을 용서하시는 겁니까? 무례한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준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노려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생과 사를 다투는 병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딸과 한 여자가 수술실 안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이게 한낱 가십거리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인생 전부가 걸린 일입니다. 그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끈질기게 그를 따라붙었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서는 그 혼란을 뚫고 채원이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병실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수만 가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환자복을 입은 채원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준서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그녀의 어깨는 너무나도 가냘프고 위태로워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떤 위로도, 어떤 원망도 섣불리 꺼낼 수 없는 시간이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준서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개은이를 위해서라도 꼭 돌아오세요. 그의 말은 채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채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잠시 후 그녀는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실려 병실을 나섰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준서는 수술실 앞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병원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가 있는 복도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꺼지지 않는 수술 중 램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내를 떠올렸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분명 채원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주고 그녀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을 것이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생각에 미치자 준서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상처에만 매몰되어 채원이 겪었을 5년간의 지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잔인한 운명에 휩쓸린 또 한 명의 피해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 세상의 모든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오직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 숭고한 모성애 앞에서 자신의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하찮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따님은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준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에게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기증자인 윤채원 씨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준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딸을 살렸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절망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방금 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그 여자를 이대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휩싸였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운의 성공적인 수술 소식이 안도감을 주기도 전에 채원의 위중한 상태는 준서의 발목에 차가운 족쇄를 채웠다. 딸아이는 이제 살았지만 딸을 살린 여자는 죽어가고 있었다. 준서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든 채원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죄책감에 휩싸였다. 세상이 그녀에게 돌을 던질 때 그는 방관했다. 아니,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그 비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무섭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수술대에 올랐는지를, 그는 자신도 그녀에게 돌을 던진 군중의 일원이었음을 깨달았다. 미안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대로 떠나지 마세요. 개운이가 엄마를 제대로 만나야 하니까. 그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다. 한편 채원에 대한 비난과 동정이 뒤섞인 뉴스를 보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가회원에서 채원과 함께 일했던 동료 박민지였다. 그녀는 채원이 대중의 비난을 받는 것을 보며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5년간 억눌러왔던 비밀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채원은 죄가 없다는 것을, 진짜 비극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채원이 목숨을 걸고 딸을 살린 지금,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비겁하게 숨어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이 모든 일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기자 강태호였다. 강태호는 박민지를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단호했다. 제가 그날의 진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강태호를, 그리고 곧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것이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가회원의 화재 원인은 주방의 과실이 아니었다. 진짜 원인은 건물의 낡고 위험한 전기 배선 문제였다. 직원들은 몇 달 전부터 스파크가 튀고 타는 냄새가 난다며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를 무시했다. 화재 이후 건물주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언론과 소방서에 손을 써서 화재 원인을 규명 불가로 덮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민지가 그날 채원과 근무를 바꾼 이유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따라 유독 심하게 타는 냄새가
나는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저는 불이 날까봐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채원이가 제 대신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요. 저는 비겁자예요. 민지는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태호는 그녀의 말을 녹음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대한 특종을 잡았다는 희열보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에 대한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가 쓴 기사는 사실에 기반했지만 결국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한 셈이었다. 그의 페니칼이 되어 무고한 사람을 찔렀던 것이다. 그는 기자로서의 양심과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이대로 진실을 묻어둘 수 없었다.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고통받는 채원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만 했다. 그리고 거대한 부조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 진짜 범인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는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 그 작은 기계 안에 한 여자의 인생을 구원하고 또 다른 이들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진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특종을 좇는 기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만 했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세상에 그날의 진짜 진실을 알려야만 한다. 강태호 기자의 후속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가회원 화재의 진짜 불씨 침묵의 카르텔과 희생된 약자들. 기사는 전 동료 박민지의 양심 고백을 토대로 부실한 전기공사와 이를 은폐하려 했던 건물주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리고 5년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고통받았던 윤채원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렸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채원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그녀에 대한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었다. 대중의 분노는 비양심적인 건물주와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사람들을 향했다. 채원의 작은 식당 앞에는 그녀를 비난하던 피켓 대신 그녀의 쾌유를 비는 응원의 메시지와 꽃다발이 쌓이기 시작했다. 준서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그 기사를 읽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지독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 같은 허탈감이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 의식 없이 누워있는 채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비극의 가장 깊은 곳을 통과한 또 다른 생존자였다. 기적은 어쩌면 세상의 응원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바로 그날 오후 채원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는 준서의 모습이었다. 괜찮아요. 준서가 잠에서 깨어나 물었다. 채원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준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탓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채원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악몽에서 마침내 벗어난 구원의 눈물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준서는 채원이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건강을 되찾은 개운이는 매일 아빠 손을 잡고 채원의 병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는 채원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개운이는 자신의 배에 남은 작은 수술, 자국과 채원의 배에 있는 더 큰 흉터를 보며 물었다.
엄마 배는 왜 나보다 더 아팠어요. 채원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개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을 전부 다 주느라 그랬지. 그 순간 엄마와 딸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몇 달 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채원은 퇴원했다. 그녀는 준서와 가은과 함께 준서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다. 채원은 스승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선생님, 저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신 가르침대로 부끄럽지 않게 개운히 잘 키우겠습니다. 준서는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내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볼 용기가 생겼다. 채원의 존재는 아내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의 유산 사랑과 음식, 그리고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시간은 최고의 치료제였다. 세 사람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준서는 개은이에게 한옥의 구조와 나무의 종류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채원은 가은이와 함께 주방에서 쿠키를 구웠다. 집 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져나갔다. 5년간 멈춰있던 준서의 집에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준서는 마루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채원과 가은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레스토랑도 거대한 미술관도 아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살 작고 아늑한 한옥집이었다. 그의 입게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약처럼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준서와 채원 그리고 가은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다. 강태호 기자의 기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가회현 화재의 책임자였던 건물주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세상은 채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응원을 보냈다. 준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한옥을 지었다. 그것은 그의 명성을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아이의 방을 만들고 아늑한 정원이 내다보이는 곳에 넓은 주방을 두었다. 상처받은 세 영혼이 서로를 보듬고 살아갈 따뜻하고 단단한 집이었다. 어느덧 6살이 된 가은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매일 아침 햇살처럼 밝은 웃음소리로 집을 깨웠다. 채원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개은의 손을 잡고 시장을 보고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를 피워 올리며 집 안을 온기로 가득 채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늦은 오후, 준서가 설계실에서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방에서 들려오는 개은의 노랫소리와 채원의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채원과 가은이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오셨다. 개은이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준서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이 너머의 채원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일상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화로웠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그 중에는 준서의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즐겨 만들었던 버섯 들깨탕도 있었다. 채원은 아내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그 맛을 정성껏 재현해냈다. 과거의 기억은 이제 아픈 상처가 아니라 그리운 추억이 되어 그들의 식탁 위에 함께하고 있었다.
개은이는 어느새 자신의 지정석이 된 자리에 앉아 익숙하게 비취색 숟가락을 손에 쥐었다. 5년 전 잿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던 비극의 증표. 그 작은 숟가락은 이제 한 가족의 일상을 함께하는 사랑과 치유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다. 개운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이야기했고, 준서와 채원은 맞장구를 치며 다정하게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 어느 가족보다도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채원이 차를 내왔다. 준서는 찻잔을 든 채 곁에 앉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를 어떤 이름으로 정의해야 할까? 연인 부부, 그 어떤 단어도 그들의 복잡하고 깊은 인연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빚진 자였고 서로를 구원한 구원자였으며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었다. 고마워요. 준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채원이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살아줘서, 그리고 우리 곁에 있어줘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채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잿더미 위에서 지어진 집 안에서 기구한 비극으로 얽혔던 세 사람은 마침내 서로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었다. 상처는 아물어 별이 되었고 슬픔은 흘러가 강물이 되었다. 그들의 집 위로 전주의 밤하늘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건축가 민준서, 요리사 윤채원, 그리고 아이 개은이의 이야기는 따뜻한 결말을 맞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국의 인연이라는 개념이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이어주는 끈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란 언제나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함께 진정한 보금자리를 일구어냈습니다. 그곳은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쓰이는 공간입니다. 인연과 치유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리고 비극 너머에는 행복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격려가 필요하니까요. 좋아요 베어튼을 눌러 긍정적인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